네, 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2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제5차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5개의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로 코퍼스 구축과 형태도 분석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강좌를 꾸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전반기 신문 말뭉치 자료 현황을 새롭게 조망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연세대 김한샘 선생님이 20세기 전반기 신문 자료 중에서 조선일보 코퍼스를 대상으로 첫 번째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그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졌던 그 제목은 20세기 전반기 신문말뭉치의 구축과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했던 그 활동들을 보시고 주제를 딱 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발표하고 또 그 사이트에 오픈을 해놓은 자료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한샘입니다. 음, 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은 조선일보 말뭉치를 현대화해서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현대화해서 말뭉치로 구축을 하고 어휘 연구를 했던 그런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구축과 활용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활용의 이제 방향이 사전을 편찬하는 데에도 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끝에 잠깐 보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언어가 아니라 과거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특히 문헌 기록 이전의 시대를 포함하게 된다면 역방향의 연구와 순방향의 연구가 만나게 되는 접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거고요. 이런 역사 언어학의 방법론으로 한국어를 연구할 때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죠. 뭐 국어사, 한국어사, 뭐 국어 발달사, 국어 변찬사, 국어 통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문헌으로만 혹은 문헌도 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상당히 좀 막연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역방향과 순방향의 연구가 교차되는 지점이 중요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로 보기도 하고 계립유사의 12세기로 보기도 하고 뭐 알타이 조어의 시대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 그 이제 학설들이 있게 되는데 이 알타이 조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언어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알타이 조어에서 출발하기는 좀 국어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용어와 또 접근과 어려움에 대해서 드렸는데요. 이 과거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전산적인 언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연구 방법론이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전산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어 연구와 맞닿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꽤 있어 왔는데요. 이제 권재희 선생님 그 논문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이나 변형 생성 문법론이나 뭐 등등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이론의 영향을 이제
서구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전산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과 접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서상규 선생님 연구에서처럼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제 언어 연구 분야 말고도 과거에 대한 국어사에 대한 연구도 이런 그 역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산 언어학이 역사 언어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조어라고 하는 추상적 체계로서의 어떤 그 언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언어학자들이 달려들어도 쉽지 않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을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굉장히 쉽게 구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언어의 연대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또 오늘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방대한 양의 언어 자료를 모아서 말뭉치로 구축하면 이것을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해서 거시적인 어떤 언어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와 컴퓨터가 만났을 때 역사 언어와 좀 거창하게 역사 언어학이라고 했지만 과거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보는 그런 연구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 언어학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산 언어학이 융합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조어를 제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많은 비교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AI 기반으로 마치 언어학자가 오랜 기간 연구를 해서 경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처럼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지금 AI 시대의 언어 연구가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언어의 연구에만 이 컴퓨터가 사용될 것 같지만 사실 과거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는 굉장히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조어를 연구한다든지 이제 한 10,000년 동안의 자음과 모음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연구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일일 텐데 이것을 이제 전산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한다 그러면 전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신경망 모델을 활용해서 또 조어를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할 때에 주로 이제 서양어를 대상으로 많이 이제 연구들을 하는데 이제 로망서군을 대상으로 해서 라틴어를 지금 남아있지 않은 라틴어를 제거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의문론적인 연구까지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앞서 이제 언어 연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잘 연구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700년에서 1700년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의 중세 아일랜드 자료를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할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최근의 연구들이죠. AI 기반으로 어떤 언어 처리의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역사 언어학하고 잘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을 최근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예 따로 하나의 언어 처리의 분야로 이제 성립이 돼서 따로 워크숍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글로벌하게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은 전부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연구나 아니면 이 워크숍들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서 이것을 한국어에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연구를 해볼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오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언어학과 전산언어학이 이런 그 국제적인 워크숍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주제들을 좀 살펴보면 의미 변화나 어휘가 교체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감지한다든지 언어 변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전산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언어 변화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어떻게 미쳤냐라고 하는 것, 특히 오늘 이야기할 신문이라고 하는 데이터 이런 연구에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통을 이제 추구하는 계통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계통 발생적으로 접근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굵직굵직한 주제들로 이미 서양어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역사를 이렇게 짚어볼 때에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컴퓨터로 디지털화해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아무래도 신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포착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이 연구가 굉장히 액티브하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려면 변화가 많은 시기에 데이터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요한 일간지들이 창간이 되고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던 그 무렵의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연구한다면 그 당시에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언어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 다시 변하는 사회와 문화 이런 이제 계속 순환적인 그런 연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제 조선일보사하고 함께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현대화를 해서 내놓은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조선일보가 최초의 신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독립신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문들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신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함께 하냐면 연구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조선일보는 이미 디지털화돼서 라이브러리가 공개가 됐고 또 연세대 팀이 어느 정도 현대화를 또 해서 같이 패럴렐하게 내놓았지만 다른 목적이라면 연구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신문의 특성을 좀 살펴보시고 연구 대상을 고르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경성신문은 법치행정이 좀 어지러운 시절에 이제 발간을 해서 그 이제 펼쳐진 그런 신문이고요. 대한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종전하던 그런 부분을 좀 잘 표현을 하고 있고 대한신문은 국사가 좀 나빠지고 대세가 기울고 하던 그 초기 상태를 이제 또 잘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만세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경영난을 겪으면서 짧은 시기에 이제 발간이 되었었고
대한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의 논조가 친일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신문의 정치적인 성향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정책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텍스트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대한신문 같은 것을 보셔야 될 것이고요. 국민신보 역시 이제 나머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대한민보와 같은 민족 진영의 신문과 대립하던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이제 각 신문의 성격을 조금 잘 파악하셔서 그냥 무조건 옛날 신문을 보면 무언가 드러나겠지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텍스트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 특성을 살려서 별개로 이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조선일보하고 연세대학교가 이 디지털화를 좀 해보자라고 한 그런 어떤 그 의도랄까요? 목표랄까? 어쨌든 지금까지도 계속 발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역사적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주 오래전에 뭐 이제 문자가 없었던 시기, 뭐 문자가 이제 만들어진 초반 뭐 이렇게까지 거슬러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격변하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시계열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통시 말뭉치죠. 실질적으로 쫙 볼 수 있는 이런 통시 말뭉치를 구축할 때에 어떤 쟁점이 있을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말 연대에서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총출동했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남기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이제 달려들어서 이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뭉치 데이터를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본일 뿐인데 이 표본이 그냥 그 시기의 언어 자체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만들어 놨을 때 이것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게 다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면 현대어 말뭉치는 굉장히 지금 볼륨이 크잖아요. 메가 볼륨 데이터들이 여기저기서 막 오픈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옛 자료들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데이터로 확보하지 못한 채로 비교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균형이 깨지는. 그래서 사실 이 조선일보 말뭉치를 구축한 것이 좀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충분한 양의 옛 신문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뭉치의 장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식자층과 일반 언중이 확연하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가 그러면 일반인들의 데이터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논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실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신문에 나타난 저널리스트의 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실제 그 언어 데이터가 반영하고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이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작업을 해 보시거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어 그 공감을 하실 텐데 마크업하고 주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크업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뭉쳐 놓으면 사실 가치가 없거든요. 이 기사가 저희는 지금 신문 얘기를 하고 신문 텍스트다라고 했을 때 신문 텍스트로 통신말뭉치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계열적으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변화를 보고 싶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어느 날짜의 기사이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신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서브 장르가 들어가 있어요. 뭐 광고문도 있을 수 있고 사설도 있고 굉장히 인포머티브한 텍스트도 있고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있고 문학 작품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각각의 장르를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 사실은 포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마크업을 할 때 이런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의 텍스트가 어느 날짜의 텍스트이고 어떤 세부 장르의 텍스트인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 기자 혹은 어떤 문인이 썼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잘 마크업해서 관리해야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이거는 이제 분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하루 날짜의 신문 텍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광고문이 요 부분은 사설이라고 하는 식으로 뭉쳐져 있는 텍스트를 분할해서 그 분할된 각각에 대한 정보들을 또 다 마크업을 하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정보를 다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힘드시더라도 그걸 잘 진행하셔야 지금 조금 공을 들이는 게 나중에 연구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선일보 말뭉치는 단일 장르, 신문이라고 하는 것만 봤으니까요. 그 매체의 전수에 대한 말뭉치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조선일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신문 말뭉치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일 겁니다. 기사 수가 420만 건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업한 것은 한국전쟁 1950년을 경계로 해서 그 이전의 전반기 말뭉치를 이제 일종의 패럴렐 코퍼스입니다. 병렬 말뭉치. 그래서 기존의 원본 텍스트가 있고 이것을 사실상 그대로 그냥 디지털화만 해서 놓으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어에 가깝게 변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 번역처럼 정말 지금의 사람들의 문체로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모적인 일이고요. 저희가 그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의 전산실 인력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오토매틱하게 변환을 조금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가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런 통시적인 자료로 연구를 할 때에 우리가 쟁점이 될 만한 것이 이 텍스트가 전체를 대표하느냐, 이제 계층이 좀 다른 그런 어떤 텍스트들이라면 이제 오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선어 말뭉치에 포커싱해서 보자면 지식층의 정보적인 텍스트가 주를 이루는 건 맞아요. 기자들이 주로 썼겠죠. 문인들이 주로 쓰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잡문들도 꽤 들었기 때문에 일상 언어가 다소 반영이 된 그런 텍스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표에 저희가 작업하면서 통계를 낸 그런 음절수, 어절수 이제
언어 단위별로 저희가 를 낸 것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그 신문 텍스트를 현대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잡 다단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문 디지타이징 업체에서 이제 종이 신문을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일단 전산화를 하는 거죠. 디지털을 하고. 그런데 그냥 이미지의 상태면은 그 텍스트를 연구하는 데는 쓸 수 없죠. 그냥 정말 눈으로 하나하나 보는 것밖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텍스트화하는 작업이 또 필요했고요. 근데 이것을 텍스트화하는 것이 옛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OCR이 쉽지가 않아서 그 텍스트를 이제 받아서 연대에서는 사실은 텍스트를 현대어로 변환하는 과정만 하면 되는데 내용적인 것을 보면 되는데 디지털화해서 텍스트화하는 과정이 미진해서 저희가 그것의 일부를 같이 수행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막 오타를 수정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끼어들면서 굉장히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외래어 표기 같은 것을 표준화하고요. 또 예표기를 현대 표기로 바꾸고 또 난도가 높은 것들을 좀 난도를 낮추어서 풀이하고 특히 이제 조금 현대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어떤 부류 중에 하나가 단음절자리 한자어 용어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풀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조화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구구절절 제가 써놨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작업이 이제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리 같은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언어를 처리하는데 김유석 교수님도 오늘 들어와 계시는데 이렇게 언어 처리에 관심이 있는 전산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를 연구하려고 하는 언어학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학계를 타겟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0년 동안 쌓아온 조선일보에 들어있는 그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일반인들도 잘 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전사적인 차원의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쉽지가 않았죠.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변환을 해도 다 알아들으실 텐데 웬만하면 일반인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르리라고 해야 되는데 틀이라고 하고 또 한글과 한자가 서로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연대로 온 거예요. 그럼 저희의 출발점은 일단 이걸 고쳐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타이징 작업이 옛자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물려받았고요. 디지타이징 자체가 훼손되어서 이제 왜냐하면 오래된 신문이니까 좀 하나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조선일보가 이제 그 한국전쟁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자료를 이렇게 긁어 모았는데 창간호를 제대로 된 그 종이신문을 확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수소문해서 찾아낸 게 붓글씨를 서예를 하기 위한 이제 연습용으로 신문지를 썼던 것을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타이즈를 해놓으니까 막 그 붓글씨로 먹으로 이렇게 쓴 것들이 되어서
전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기엔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이신문에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글자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화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도금을 달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 도금을 일단 자동적으로 달기는 하는데 이것이 1:1 대응이 아니잖아요. 한자와 도금이 1: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휘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주 엉뚱하게 음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내용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다 수정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신문 자체가 오류인 것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가의 감을 서가의 감에 섞어 놓으면 어린아이라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내용. 음. 어 그 이런 내용을 이제 보다 보니까 감을 나타내는 한자가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더라. 음만 같은 것으로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것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요렇게 치시면 뭐 100은 치셔도 좋고 안 치셔도 좋습니다. 치시면 이제 이 100년 동안의 조선일보 뉴스를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미지 원문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원래 어떤 텍스트였느냐, 그러니까 뭐 도금 같은 것이 전혀 달려 있지 않고 마치 한글은 토처럼 쓰인 그런 한자가 대부분인 그런 원문 텍스트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이제 도금을 달아서 괄호 안에 한자를 넣은 그 원문과 한글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이제 텍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한자는 없는 한글로만 된 현대어의 최대한 가깝게 만든 그런 텍스트. 이것들이 전부 세트로 결국 4 가지 유형의 정보가 제공되는 거죠. 이미지, 원본 텍스트, 도금을 한 것, 현대어화한 것.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만 기사가 넘는 것을 작업을 한 것이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기 때문에 전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굉장히 이제 저희 남기신 선생님이나 홍인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거의 이제 완벽하게 해설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 이제 전산 쪽 처리를 거쳐서 어느 정도 변환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그림으로 된 이미지만 있거나 한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현대어화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변환을 하려고 음절 간에 어떻게 결합을 하나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을 생성해서 최대한 조금 작업을 전산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구구절절히 자료 만드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만큼 사실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텍스트로 말뭉치를 만들어서 연구를 한다면 그 연구가 유의미한 것은 되도록 변화가 많을 때 그 변화를 이런 표본으로서의 말뭉치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의의가 있을 텐데
이 말뭉치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겪는 시기의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 한국 사회, 한국어의 양상을 연구하는데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제로 구축만 하기에는 그러면 너무 노동만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활용해서 연구를 조금 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시 말뭉치를 활용해서 이제 어휘가 어떻게 그 변화하는지, 어휘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을 좀 포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어떤 주제를 삼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시기에 격변하는 시기에 어떤 사상과 의식의 변화를 좀 엿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대상을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대상은 당연히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조선일보의 20세기 전반 자료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금 피상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대상을 삼은 것은 무엇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그런 어휘들을 이제 주로 합성 앞에 무언가가 오고 주의가 뒤에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합성어 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말뭉치를 토크나이징을 하고 워드2벡으로 벡터화를 한 다음에 클러스터링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적한 바를 좀 이루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합성어를 봤다고 했는데 조금 간격을 두어야 변화가 보일 것 같아서 1920년대하고 1940년대 20년의 차이를 두고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기초 통계를 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휘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를 보니까 사회주의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 20년이 흘러서 1940년이 되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공산주의, 그 다음에 제국주의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4%밖에 안 되던 것이 10배 이상 뛰어서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는 모습을 이 신문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고 연구를 한다라고 할 때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간에서 위치적인 정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단어와 단어가 얼마나 유사한가 또 그래서 그 유사도를 가지고 그 유사성을 가지고 어떠한 단어들이 그룹핑이 될 수 있는가 같은 유형의 단어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공간의 벡터로 표현을 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어 인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거고요. 이제 이 단어 인베딩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워드2벡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언어학의 그 이제 다양한 유형 중에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포착해내려고 하는 이제 프로스부터 1950년대부터 이제 비롯된 그런 이제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특정한 어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 주변의 분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맥락, 어떤 것과 함께 쓰이고 어떤 것과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하는 그런 분포,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그런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스트리뷰셔널 시메틱스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산적으로 처리하는데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간에 이 어휘들의 정보를 뿌려주는 이제 그런 그 방식을 썼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스키그램 모델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클러스터링은 이 연구 대상 데이터들을 이제 군집화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관련성이 높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처리 속도가 빠르고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대상이 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워드 임베딩을 거쳐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3,000개 정도 상위를 뽑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K-means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이제 기술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상에 뿌려준다. 정보를 뿌려준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단어에 대한 정보들이 표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약적인 변화를 보였잖아요. 가장 많이 변화를 보인 것이 아까 이제 기초 통계만 확인을 해봐도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1920년대 신문 말뭉치에 나타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연관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유의미한 것들은 독재 정권, 집산주의, 국민주의,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1920년대 시기에 반일운동,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이 한창 막 고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대중의 이익이나 권위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주의 또 이제 서로 연대해서 같은 가치를 좀 추구하면 좋겠다. 우리 협력해야 된다. 이런 그 힘든 시기에 이런 동네 또 이 근본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정반대의 스탠스를 가지는 이제 정부의 관리 아래 두고 통제하고 막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집산주의라든지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에 가까이에 이제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가치지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 이제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조금 여기는 굉장히 많이 뭉쳐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1940년으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느낌이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1940년쯤 오니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포커싱해서 보면 조금 전에 20년대에서 굉장히 이렇게 관계성이 강하게
드러났던 것과 달리 지금 우리가 아 맞아 조금 그럴만해라고 하는 자유라든지 뭐 해방, 뭐 통일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와 조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이 이제 변화를 조금 하다 보니까 1920년대의 그 부정적인 뭐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고요. 하지만 밀집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퍼져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대에는 딱 중간에 광복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복을 전후로 특히 광복 이후에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신문에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이제 벡터화를 통해서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클러스터링을 해봤는데요.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법을 연구자가 다양하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몇 개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6개 정도로 클러스터를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0부터 5까지 이제 6개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됐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1군과 3군의 클러스터가 사회주의와 좀 관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1군, 그다음에 2라고 되어 있는 라인 3군, 1군부터 6군까지라고 봤을 때 1군, 3군의 클러스터는 사회주의랑 관련이 되는 것들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20년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냉전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1920년대 이 시기에는 이제 좌우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가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배하는 담론과 저항하는 담론이 모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화가 되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건 다 민주주의야 라고 하면서 나도 민주주의하고 너도 민주주의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독립적인 사상적인 체계로 안정화는 안 식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다양한 가치와 결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산적인 처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20년이 지난 이제 40년에 와서 클러스터링을 해보니까 이제 2군, 3군, 4군, 6군 그러니까 1번 라인, 4번 라인, 5번 라인, 6번 라인 요 정도의 클러스터가 아주 구체적인 국가의 정부 수립, 정당을 만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정치 활동과 관련한 어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40년대 중간에 이제 광복 이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했죠. 이제 뭐 단독으로 선거를 하게 되고 반쪽짜리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면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런 한국 현대사의 초기 그 흐름이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군과 6군 그러니까 0번 라인하고 이제 5번 라인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이제 독립국가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이제 논의만 이때 활발하게 되다가 그쳤다라고 하는 잔상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금 큰 얘기, 역사 언어화, 이제 통시적으로 우리가 언어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이제 전산 언어학, 전산 언어 처리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9개의 어떤 케이스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통시적인 말뭉치가 어떤 의의가 있고 그래서 조선일보 말뭉치가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일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그냥 만들어서 내놓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연구를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활용의 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다른 예는 이 방대한 데이터에 녹아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은 쓰지 않는 어휘들을 사전에 담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슬라이드 몇 개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이 조선일보 자료를 만들고 연세한국어 사전을 만들고 했던 이 이제 역사가 있는 이 언어정보연구원이 사실 말뭉치 기반으로 사전을 최초로 만든 기관이고 그래서 최초로 말뭉치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이 연세 말뭉치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저희 그룹에서 나왔거든요. 다양한 용어가 있었잖아요. 뭐 말모듬, 그냥 코퍼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용어로 말뭉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 말뭉치를 기반으로 해서 최초의 사전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편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국가사전 그리고 포털의 사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 있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대학에서 만드는 민사전은 사실 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사전하고 경쟁하거나 일반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많은 정보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포털의 어떤 오픈사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긴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 이런 신문 자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말뭉치를 활용해서 사전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활용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편찬하는 사전의 거시구조 말하자면 이제 거시구조는 사전학 용어니까 조금 쉽게 풀어드리자면 표제어. 표제어를 얼마나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학의 관점에서 거시구조 확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미 개방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말샘이라든지 위키피디아라든지 뭐 포털에서 지식백과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쉽지 않고 어떤 이 사전만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유의 어떤 표제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 사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저희가 처음에 막 큰 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이런 사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그것을 이제 막 한번 가져와봤어요. 옛날의 영광을. 그래서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처럼 모든 것이 최초였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확장해서 연대 현대한국어 사전으로 지금 만들어서 검색도 하실 수 있고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유지할까? 언어 사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주체들이 만든 사전하고 차별화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로 저희가 이제 관여한 이 조선일보 말뭉치를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양쪽의 문맥을 가진 이런 콩코던스, 용례라고 하죠. 콩코던스를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의 사전, 연세대학교의 사전, 혹은 국가에서 만든 사전, 혹은 포털에서 만들어 놓은 사전 하고
겹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썼던 그리고 그것으로 신문에 정보를 전달했던 그런 어휘들을 새로 발굴해서 그것을 사전으로 기술한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고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전이 되지 않을까. 우리 사전의 어떤 특색으로 하나의 특색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절을 좀 늘리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뭉치를 만들어 놓으면 언어 연구를 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또 사전을 편찬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주로 어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내놓은 조선일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신문들이 이미 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날짜일 것이고 이것이 어떤 장르의 텍스트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이블링을 하시고 이렇게 좀 재가공하셔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산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제가 앞에서 거창하게 얘기했던 국내에서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산학하고도 만나고 하는 그런 연구들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2년도 2학기 첫 번째 디지털 인문학 특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20세기 전반기 신문 말뭉치 자료 현황을 탐색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한샘 선생님께서 구축하신 귀중한 자료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셔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2022년 11월 11일에 열립니다. 두 번째 강사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근무하시는 이민철 선생님입니다. 이민철 선생님은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서 코퍼스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많은 선생님들 뵙기를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